성적 성숙은 생략하고요. 심리 발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시기에 이제 사춘기에는 신체적인 측면의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어떤 자기 주관적인 그런 마인드라든지 도덕적, 윤리적 가치체계도 빠르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소속 집단에서 여기 보시면 책임감 있는 성인의 역할을 조금씩 배워나가게 되죠. 그리고 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문제도 다루면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발달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초기 단계에서 11세에서 14세로 보고요. 그다음에 중기 단계 그래가지고 15세에서 17세 그리고 후기 단계 해가지고 18세에서 21세까지 이때 이제 이렇게 사춘기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와 인식을 얼만큼 채워나가느냐 그런 능력의 향상도에 따라서 심리 발달 단계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몸의 어떤 생물학적 변화를 빠르게 그 빠른 변화를 스스로가 이제 느끼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나 어떤 성 문제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시기를 이 시기라고 본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기의 어떤 신체에 대해서 남의 눈에 비치는 내 모습을 조금 신경 쓰는 단계가 바로 여기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남의 눈을 좀 의식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신경 쓰는 시기가 이 초기 단계고요. 이 시기에서는 이제 당연히 가족보다는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식습관도 어떤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가 바로 이 11세에서 14세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 단계는 이 시기에는 이제 정말 좀 사춘기 어떤 그런 게 절정에 이르는 시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 사회적 또 정신적 독립하려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다 보니까 독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강하고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라는 좀 과대한 생각을 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고요. 약간 공격적인 행동이라든지 무모한 행동을 도전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중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뭐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중학교 선생님도 있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있는데 저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저를 제일 부러워해요. 그럼 제가 상당히 기분 나빠하죠.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규직이잖아요. 저는 외래 교수는 비정규직이잖아요. 저를 부러워하면 제가 아니 감히 지금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부러워하느냐라고 막 하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요즘 애들이 너무 무섭대요. 특히 중학교에 근무하는 이제 영양교사 말고 일반 학교 선생님들이거든요. 중학생들이 너무 무섭대요. 근데 차라리 저는 고등학교가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 친구들은 이제 좀 애들이 그래도 고등학교 오면 컸대요. 커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다가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약간 절제하는 게 고등학생 정도 되고 중학생은 말 그대로 이 중기 단계잖아요. 무서울 게 없는 시기가 중기 단계래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고요. 물론 초등 선생님도 힘들어 하지만 제가 만나본 제 친구들 중에서는 중학교 선생님이 저를 제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도 대학생들은
그래도 교수님이라고 말은 잘 듣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처럼 질풍노도의 시기는 아니니까 대학생들이 교수님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런 면을 보면서 저를 부러워하는 걸 보고 제가 좀 참 그런 거 좋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걔네들이 훨씬 낫죠. 근데 이제 그만큼 이 시기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케어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그런 대화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저도 자녀를 두 명을 키우면서 이제 이 시기를 보냈고 또 한 명은 이제 통과했죠. 근데 중학교 시절이 사실 제일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본인들의 초중고 시절을 되돌아보시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웠던 또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기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시절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후기 단계인데요. 후기 단계는 18세에서 21세라 그래서 이제 신체 발달은 거의 이 시기에는 완성이죠. 완성되는 시기고 또 이제 뭐 도덕관념이라든지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신념들이 굉장히 확고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초기 단계에 비해서 후기 단계에 오시면 뭐 어떤 그 자신의 모습에 신경 쓰고 이런 문제들은 많이 줄어들고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복잡한 사회 속에서도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 중기 단계를 거치면서 대면하는 또 처리하는 또 그걸 해결해 나가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조금 이제 생겨나고 뭔가 중기 단계에 비해서 충동적이고 그런 행동들은 조금 줄어드는 시기가 후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구체화 시키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가 후기 단계예요. 그래서 뭐 미래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하면서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심리 발달이 그 성인기까지 쭉 연결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청소년기의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볼 건데요. 이 시기에 이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청소년기는 그 체조직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애 주기에서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에너지하고 그 나머지 영양소의 필요량이 상당히 높은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단백질도 충분하게 섭취시켜주고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도 동반 섭취하게 해서 신체 성장도 신경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신체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개인차가 있죠. 모두 다 똑같이 키가 크고 모두 다 똑같이 성숙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개인마다 다른 어느 정도 이제 다를 것이다라는 건 다 추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설정된 영양소 섭취 기준의 대부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얻은 자료가 별로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의 자료에다가 청소년의 체위, 키나 몸무게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산출을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청소년기의 에너지 필요 추자당 쭉 나오는 청소년기의 단백질, 청소년기의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은 결국엔 성인에서 만들어진 그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기를 대입해서 산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의 영양 필요량의 특성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약간의 이제 단점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양학적 연구 분야에서 보시면 청소년기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연구가 수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최대한 지금 한국
학생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한 필요 추정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해야겠죠, 이 부분을. 먼저 이제 에너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기 에너지 필요량 같은 경우는 기초 대사량 또는 뭐 활동 대사량 뭐 이런 신체 성장에 요구되는 에너지 요구량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초 대사량, 활동 수준, 그 다음에 급성장 발달에 요구되는 에너지 요구량 이렇게 세 가지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특히 그 지금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 사춘기 남성 같은 경우는 근육의 발달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여자보다 기초 대사량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성장 대사량 또한 여자에 비해서 또 높다 보니까 에너지 필요량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기에 에너지 섭취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성장이나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신체 크기가 조금 작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 7-2에 보시면 이 청소년 에너지 필요 추정량 성장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보시면 하루에 이 계산량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루에 에너지를 25kcal로 보고 이제 신체 활동 수준은 저활동적 수준으로 보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교재에 보시면 225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청소년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 산출 시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계속 이 시기에 저희가 대입을 해서 산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필요 추정량이 남자 같은 경우는 12세에서 14세가 2,500, 15세에서 18세가 2,700. 그거에 비하면 여자는 상당히 갭이 크죠. 여자 12세에서 14세는 2,000, 15세에서 18세도 2,000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활동적 수준을 적용한 이유는 우리나라 이 시기에 이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하루 일과가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공부에 할애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뒀어요. 그리고 이제 15세에서 18세 남자의 이 하루 킬로칼로리를 보시면 2,700이나 되잖아요. 이 2,700은요, 어떻게 보면 남자로 봤을 때 남자의 어떤 일생 중에 가장 필요 추정량이 높게 설정된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연령대에 변함없이 이제 동일하게 2,000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저활동으로 했기 때문에 이 칼로리가 나왔잖아요. 신체 활동량이 솔직히 더 높으면 거기다가 이제 그 지수가 바뀌는 거죠. 비활동적, 저활동적, 활동적, 매우 활동적 이렇게 들어가는 수치가 바뀌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칼로리가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기초 대사량, 그 다음에 활동 수준, 그 다음에 성장 발달이 요구되는 에너지 요구량이 이거는 가장 기본을 잡아뒀고요. 그 수준이 조금씩 다르면 계산식에 대입을 다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필요 추정량,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필요 추정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백질인데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골격을 만들어내고 조직을 합성하는데 굉장히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에는 단백질 필요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라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하고 마찬가지로 성장 속도에 따라서 얘네들도 단백질 필요량도 조금씩 달라지고 이런 청소년기에 특히 이 단백질 필요량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체 성장도 지연이 되고 또 성숙도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표 7-3에 보시면 청소년기의 단백질 섭취 기준을 연령대를 이제 여기 똑같이 나눠서 섭취 기준이 제시가 권장 섭취량과 평균 필요량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과 호르몬 변화와 함께 근육량, 미오글로빈, 적혈구 등과 같은 체구성 성분의 변화로 인해서 당연히 단백질 필요량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보시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탄수화물입니다.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에 저희가 보면 아이들이 간식 같은 걸 좀 많이 먹다 보니까 모자란 영양소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당의 섭취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밝혀졌고, 이 시기 아이들이 채소나 전곡류의 섭취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복합당과 식이섬유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영양 교육을 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식사 지도에 넣어야 되는데요. 사실 쉽지 않죠. 알고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 시기 아이들이 식이섬유가 잔뜩 들어있는 그런 식사들을 그닥 원하지 않는 게 이제 우리가 지도하는데 어려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도를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의 에너지 적정 비율이 55에서 저희가 65%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권장 섭취량은 130g 하루에 탄수화물을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도 이 안에 들어있는 총 당류의 섭취는 이 총 에너지 섭취의 10에서 20%로 제한을 하고 또 조리를 할 때 들어가는 첨가당도 이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최대한 맞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조금 탄수화물 섭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 신경을 쓰려고 했을 때 급식으로만 갖고는 이거는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이게 급식은 한 끼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 빼고야 아침하고 저녁은 뭐 저녁도 학교에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청소년들. 근데 그 외에 급식으로 기본을 채워줘도 그 외의 시간에 간식이나 군것질로 탄수화물 섭취를 이렇게 균형을 깨버리면 정말 케어하기 어려운 게 이 탄수화물 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한 영양 교육으로 애들한테 교육을 해야죠. 네 번째는 지질인데요. 지질은 이제 이 시기에 지질을 가다 섭취하게 되면 당연히 비만이 유도가 되죠. 그리고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섭취도 증가를 하게 되면 간상동맥 질환 등 만성 질환의 발생이 증가가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 지방의 에너지 적정 섭취 비율은 총 에너지의 15에서 30%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도 총 에너지 섭취량의 8% 미만을 먹으라고 하고 또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1% 미만으로 섭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방 제가 설명 여기 나와 있네요. 표 7-4의 청소년 지질의 섭취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 지방, 나머지 리놀레산 이런 것들도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리놀레산이나 알파 리놀렌산, 그 다음에 여기 EPA, DHA 이거 같은 경우는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했을 때 그 청소년기 아이들이 이런 영양소를 얼만큼 먹는지 조사를 해서 그것들의 평균 섭취량을 토대로 설정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는 사실은 간식도 많이 먹고 외식,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지질 섭취량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만이 좀 뒷부분에 나옵니다. 청소년기에 이제 저희 유발될 수 있는 질환들에 보면 비만이 얘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좀 영양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질도 너무 제한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영양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질에 대해서. 다음은 비타민인데요. 비타민은 저희가 이제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두 가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비타민도 저희가 신경 써서 청소년기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지용성, 수용성
교재 표 7-5와 7-6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사실 충분하게 섭취를 시켜야 되는 거죠.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특히 비타민 A는 뭐 세포 분화와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력, 생식, 면역 기능 등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는데 비타민 A를 보시면 우리나라 이 청소년기 12세, 14세가 750이고 15세에서 18세가 850으로 이미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설정된 이 양에 비해서 조사를 해보면 비타민 A 섭취량이 부족하다고 나와요. 이제 뒷부분에 표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섭취량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도 항상 조사를 해보면 이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A가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에 부족하다는 걸 좀 인지하시고 비타민 A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 같은 거 신경 쓰셔서 식단에 좀 많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타민 D 좀 볼까요? 비타민 D.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골격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청소년기에는 이 비타민 D의 어떤 요구량도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 모두 10으로 여자, 남자, 나이하고 상관없이 10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비타민 D도 비타민 A하고 거의 유사하게 섭취량이 좀 부족한 걸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식품이 아닌 자외선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좀 합성하면 좋은데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대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도 이제 식품으로 채우는 게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좀 딱 이 시기의 아이들을 급식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 꼭 채워야 되는데 부족한 것들을 신경 써서 식단 구성을 좀 식사 지도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수용성 비타민 볼게요. 수용성 비타민은 이제 에너지 필요량이 높기 때문에 그 에너지 대사에 보조 역할을 해주는 뭐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이런 것들도 더불어 어떻게 될까요? 필요량이 높아지겠죠. 특히 그 아미노산하고 핵산 합성에 필수적인 게 엽산하고 비타민 B12예요. 이런 것들은 그 세포 분열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엽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엽산도 넣을게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당연히 이것들도 같이 잘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비타민 A, 비타민 D와 더불어 엽산도 충분하게 섭취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요구량이 증가하는 비타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제 얘가 어떤 세포 성장과 질소 대사에 관련된 수많은 효소계의 작용에 얘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마구마구 일어날 때 비타민 B6도 같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얘도 그러면 많이 먹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이런 작용을 하면서 혈장 단백질이라든지 결합 조직, 특히 이제 근육 같은 게 많이 증대되는 시기다 보니까 비타민 B6도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기 보시면 비타민 C가 있어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에 가장 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콜라겐 합성이에요. 우리가 그 화상 환자들 식이요법 이렇게 보시면 화상 환자들한테도 반드시 또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게 비타민 C잖아요. 피부 조직 합성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와 같은 맥락은 아닌데 청소년기에도 이 콜라겐 합성에 관여를 하면서 청소년 성장에 얘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또 하나 당연히 청소년기에 흡연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흡연자의 경우에 그 비타민 C 요구량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상당히 높대요. 그래서
만약에 흡연을 한다면 비타민C를 더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뭐 아이들이 그걸 다 알고 있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요즘에 청소년들 흡연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검사를 해봤을 때 비타민C 섭취량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흡연하는 친구들이 비타민C 섭취에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 12세, 14세 이렇게 섭취 기준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도 더불어 같이 충분히 섭취시켜줘야 되는 비타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